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자, 우리 채널은 경제를 전혀 모르는 이 경알못도 딱 들으면 이해할 수 있게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는 채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이 모시는 고객님들 계시고 또 우리 멤버십 회원님들 계시죠. 자, 그리고 구독자님들께서 이 메일로 문의 주시는 내용 중에서 많은 분들이 요청하신 내용이나 이거 하면 재밌겠다 싶은 내용을 가지고 이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고객님들은 전화를 주시니까 상관없고 멤버십 회원님들은 저희 단톡방에 문의를 주시면 되고, 그리고 구독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제 아래 영상 설명란에 이 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여기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경제지표에 근거해서 합리적인 의견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질문 주시는 내용 중에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게 바로 지금 조정에 뭘 사야 하냐입니다. 그 중에서 이 지윤맘님께서 메일로 보내주신 질문을 그 중에서 지윤맘님께서 이 메일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최근에 증시가 한참 오를 때 지금이라도 따라서 매수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지난주 피셔님 영상에서 조정이 올 것 같다는 내용을 보고 꾹 참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번 주 우한 폐렴으로 증시가 크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매수할 종목이나 아니면 산업이라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당연히 결정은 제가 하고 절대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메일을 주셨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번 조정에서 뭘 사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죠. 자, 우리 채널은 종목 추천은 하지 않죠. 자, 그래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당연히 이러면 안 되겠죠. 자, 일단 종목명을 공공연히 말하는 건 이제 지금 미리 매집을 해놓고 그 다음에 종목을 딱 말해서 올라가면 팔아치우는, 자, 그런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서 금감원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죠. 자, 그런 것도 있고요. 제가 어줍지 않게 종목을 하나 이거 사면 오른다 말했는데 반대로 뚝 떨어지면 개망신을 당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섹터만 말씀을 드리면 알아서 그 섹터 내의 주도주 있죠. 대장주,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이런 것들을 잘 골라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섹터를 말씀드리기가 혹시 종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자, 명백히 말씀드리지만 제 영상에서 언급되는 종목은 예시일 뿐이고 매수 추천이 절대 아니죠. 또 제가 매수하고 있는 종목일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매수 매도는 또 제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내일도 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영상에서 언급된다고 이게 종목 추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절대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제 영상은 시청하시는 경제 초보자님들을 배려해서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다 보니까 내용이 좀 길어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또 경제 조금 더 안다고 제가 너무 이렇게 핵심만 말씀드리거나 좀 어렵게 말씀드리면 이 초보자님들은 경제를 배울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면 쉽게 설명해 주는 곳이 거의 없거든요. 자,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니까 초보자가 아니신 분들은 내용이 좀 길어서 지루하실 수 있어도 초보자님들을 위해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최대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조정이 왔죠. 그리고 뭘 사야 되느냐. 자, 첫 번째는 우한폐렴으로 지금 폭락을 했는데, 자, 이 폭락이 지나가고 난 후에 크게 반등할 만한 섹터를 찾는 게 첫 번째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 증시 조정 이전에 이미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자, 이번 조정으로 눌림목이 형성됐죠. 자, 그래서 지금 눌림목에 매수를 하면 좋을 만한 그런 섹터를 찾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이번 우한폐렴이 지나가고 나면 반등할 만한 섹터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재테크를 하거나 주식을 하실 때 체계적인 위험과 비체계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체계적인 위험은 지금 우한폐렴처럼 시장 전체가 받는 이런 위험을 말합니다. 금융위기가 와서 경기가 침체된다거나 그럼 증시가 급락하죠. 아니면 1991년 일본처럼 갑자기 금리를 확 올리게 되면 역시나 증시가 폭락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체계적인 위험이라고 하죠. 자, 반대로 비체계적인 위험은 개별 기업의 실적이 낮아지거나 아니면 갑자기 횡령, 소송 등이 발생해서 이래서 내가 투자한 기업만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 이런 개별 기업에 국한된 위험을 말합니다. 자, 그럼 지금 이렇게 우한폐렴이 발생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것, 이건 체계적인 위험인가요? 아니면 비체계적인 위험인가요? 당연히 주식시장 전체가 하락하니까 체계적인 위험 구간이겠죠. 자, 이때 증시가 하락하는 이유가 금융위기처럼 경기가 침체로 들어가는 이런 구간이라는 경제지표들이 많이 나오고 증시도 나빠지는 이런 최초의 구간이라면 매도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세 하락의 첫 시작일 수 있는 거죠. 자,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질병이라든가 이렇게 전쟁처럼 일시적인 요인으로 증시가 하락한 경우라면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 저점 매수를 들어가거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더 유리했습니다. 자,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사스, 메르스 등으로 인해서 증시 하락은 대부분 단기간에 그렇게 길지 않게 복구가 되었는데요. 못 보신 분도 계실 테니까 일단 차트를 보고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사스의 경우 2002년 11월 시작됐고 2003년 6월 종료됐죠.
그리고 가장 피크가 2003년 3월입니다. 그래서 당시 증시의 최저점 또한 3월에 형성되었고요. 자, 해당 구간 사스로 인해서 아시아 경제가 둔화되고 중국의 부동산 버블까지 붕괴한다. 자, 이런 해외 전문 기관들의 분석이 들려오는 등 공포가 바로 극에 달했던 시점이 바로 2003년 3월이죠. 자, 뭐 특이점이라면 2003년 4월에 이라크전이 발생했다는 점인데 2주 만에 끝났죠. 그래서 당시 증시를 보시면 11월부터 약 4개월간 하락합니다. 자, 그러나 이후 다시 상승하기 시작해서 뭐 7월이면 전고점을 전부 회복을 했습니다. 자, 코스피와 다우지수 마찬가지로 사스와 이라크전이 발생했던 진짜 2003년에 폭락 후 금방 반등을 했죠. 뭐 다음으로 메르스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2015년 5월에 시작돼서 7월에 끝났는데 당시 하필이면 그리스 채무 불이행 및 그렉시트가 워낙 파장이 컸죠. 그래서 메르스는 뭐 사실상 그냥 묻혔습니다. 자, 그림처럼 우리나라에서만 타격이 있었기 때문에 뭐 다우지수는 2003년 5월에서 7월 사이에 뭐 조정이 거의 없었죠. 그리고 메르스 당시 우리나라 증시를 보면 일시적으로 한 달 급하게 하락했다가 그러니까 과거 사스의 학습 효과로 6월부터 금세 다시 튀어오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리스 채무 불이행 및 그렉시트 문제가 터졌죠. 자, 메르스로 주식시장이 회복한다 하는 쯤에 더블 콤보로 두드려 맞아서 장기간 정신도 못 차리고 이렇게 코스피가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게 역사적인 내용을 살펴본 이유는 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시장 전체가 하락하는 체계적인 위험으로 증시가 하락했을 때는 경기 사이클의 회복, 상승, 그리고 둔화, 불황의 구간에서 경기 둔화의 영역으로 진입하는 이런 구간에는 매도를 고민해야 되겠지만 질병이나 전쟁 등 일시적인 요인이라면 역사적으로 이렇게 증시가 폭락 후 얼마 안 돼 반등했기 때문에 오히려 공포심이 가장 극에 달해 있는 이런 구간에 저점 매수를 하는 것이 더 수익을 볼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언제가 저점인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죠. 그리고 학습 효과라는 것이 있어서 뭐 과거에는 3달, 4달 폭락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한 달 만에 올라올 수도 있고 일주일 만에 올라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한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저점을 모르니까 자, 어쩔 수 없이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초보자분들도 체계적인 위험에 대해서 자, 이해가 되셨죠? 이제 비체계적인 위험도 알고 가셔야 됩니다. 비체계적인 위험은 주식의 개별적인 위협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같은 업황의 다른 종목들은 다 오르는데 유독 실적이 안 나오거나 아니면 갑자기 무슨 횡령이나 소송 등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자, 이런 리스크가 바로 비체계적인 위협이고 해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섹터 내에서 분산을 여러 가지로 하면 내가 고른 기업만 떨어지는 이런 위험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체계적인 위협의 실전 적용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게 제가 아무리 이렇게 분산해라 말씀드려도 사실 또 우리는 또 보통 어떤 종목에 꽂히면 이건 뭐 인생 한 방을 노리면서 몰빵을 하기 때문에 분산 따위는 안 하죠. 자, 그런데 꼭 시장 다 올라가는데 하필이면 내가 고른 그 종목만 안 올라갑니다. 문제는 조금 있다가 증시가 또 하락을 하면 내 종목은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같이 빠지죠. 그리고 더 많이 빠져요. 자, 그때부터 물려서 장기 투자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놓고 누가 그 종목 물어보면 뭐 나는 워렌 버핏처럼 평생 보유할 주식 아니면 뭐 안 사, 아니면 뭐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애초부터 샀다, 뭐 이런 말을 하죠. 뭐 알고 보면 현실은 팔고 싶은데 물려서 그냥 장기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안 그러냐고요. 계좌에 자식한테 물려줄 것만 투성이죠. 자, 물려주기 전에 상장 폐지만 안 되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장기 투자고 뭐고 뭐 원금만 오면 던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 이렇게 체계적인 위험과 비체계적인 위험 둘 다 쉽게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실전에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한폐렴으로 폭락하고 난 후 이것이 지나가고 나면 빠르게 반등할 만한 섹터를 찾는 것인데 자, 그럼 무엇이 폭락했는지 보면 되죠. 자, 지금 그림은 최근 일주일간 가장 많이 하락한 섹터입니다. 자, 그런데 화면을 못 보시고 오디오만 듣는 분들도 계시죠. 아니면 자기 전에 딱 들으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래서 순서대로 읽어드리면 면세점 섹터가 가장 많이 빠졌고요. 자, 다음으로 여행, 국내 상장된 중국 기업, 그 다음에 카지노, 항공, 영화, 백화점 순서로 많이 하락했습니다. 자, 지금 중국 정부가 해외 단체 관광을 제한함에 따라서 한중 관계가 해빙되면 관광객이 유입될 것이다. 그래서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하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크게 올랐던 종목들이 가장 많이 하락했습니다. 반면 중국이 사드 배치로 인한 한한령 이거에 관련된 종목이긴 한데 상대적으로 중국 관광객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이 인바운드의 영향을 덜 받는 이런 수출만 하면 되는 식품과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섹터는 상대적으로 덜 빠졌죠.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호텔신라, 파라다이스 같은 이 중국 인바운드 종목들이 많이 빠졌고, 삼양식품이나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이런 엔터나 식품주는 덜 빠졌다고 잠깐 언급을 드렸죠. 자, 오늘은 뭐 전체적으로 다 빠지긴 하는데 역시나 인바운드 관련주가 더 크게 하락합니다. 그럼 이런 중국 관련주들은 이제 완전히 끝나고 지옥행 급행 열차만 남았을까요? 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죠. 괜히 샀는데 앞으로 계속 떨어지면 뭐 한강 가야겠죠. 아니면 뭐 역시나 자식한테 물려줘야 되겠죠. 자, 만약에 완전히 끝나려면 환중 관계가 지금보다 더 갑자기 악화가 되는 거죠. 이번에 시진핑 형이 안 와야 됩니다. 미루는 게 아니라 아예 안 오는 거죠. 자, 뭐 그렇게 되면 완전히 바닥을 향해 떨어지겠죠. 자, 그런데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방문할 가능성은 조금 더 높고요.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한한령이 풀리는 등 한중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것이 맞습니다. 자, 일단 최근 뉴스에 따르면 싱하이밍 중국 대사가 1월 30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할 예정입니다. 자, 올해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에 방문하기 전에 당연히 대사가 먼저 방문해서 자, 주석이 방문할 일정 잡고요. 그리고 또 밤에는 또 유흥도 즐겨야 되겠죠. 뭐 그런 거 준비하고, 그리고 어떤 내용을 합의할지 이런 거 정밀하게 좀 조율을 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도 하시겠죠. 자, 이번 우한 폐렴으로 당분간 이 중국과 교류가 중단되는 거 아니냐. 자, 시진핑 형이 괜히 폐렴 걸려가지고 와서 우리나라 퍼뜨리고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 되시겠죠. 자, 그런데 이 뉴스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한창 사스가 창궐하고 최악으로 치닫던 구간이 자, 2003년 3월이었다고 앞에서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렸죠. 자, 그렇게 중국에서 사스가 가장 심했던 그 2003년 3월에 자, 중국의 순주준, 자, 중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발음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여튼 이분이 5호 사절단을 잔뜩 데리고 와서 한국을 방문해서 5박 6일 동안 놀다 갔습니다. 자, 왜 그렇게 힘든 시기에 방문을 했을까요? 하필이면 사스가 거의 최악인데 자, 우리나라에 와서 너네도 한번 당해봐 하고 퍼뜨리려고 왔을까요? 자, 그게 아니라 자, 사스의 여파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 방문을 당분간 안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기업들도 투자를 꺼리니까 중국에선 그게 염려된 겁니다. 자, 그래서 중국 당서기까지 와서 야, 우리나라 상황 그렇게 나쁘지 않다. 관광도 좀 오고 기업들도 투자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러 온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 우한 폐렴 이후에 우리나라 사람들 또 안 갈까봐 시진핑 형도 올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는 거죠. 자, 다만 시진핑 주석이 중국 내 내부 문제를 수습하느라고 바빠서 4월이나 5월로 미뤄질 가능성은 있겠죠. 한국 사람들이 중국 관광 안 가고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게 되면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되기 때문에 방한을 해서 뭐 경제 협력 분위기 한껏 띄우고 그러고 갈 가능성이 크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 한한령이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 커지는 이유가 하나 더 있죠. 바로 이전 영상들에서 자주 설명드렸던 내용들이긴 하지만 자, 2021년이 바로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죠. 자, 그리고 시진핑 형이 2021년까지 전면적인 샤오캉 이 사회를 만든다고 매년 강조했습니다. 자, 이 샤오캉이 중국 사람들 모두가 중산층이 되는 것인데 자, 2020년 올해 중국 경제가 아주 악화되고 성장률이 무너져 버리면 국민소득이 1만 달러 이하로 떨어지기라도 한다면 내년에 이 시진핑 주석은 상당히 체면을 구기게 됩니다. 자, 여기서 문제는 이번 미중 무역 합의 1단계가 중국에게 전혀 이롭지 않게 타결되었다는 거죠. 자, 기존 품목에 대한 25% 고율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 채 반면 미국산 공산물이나 농산품만 잔뜩 수입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자, 올해 중국은 이대로 가다가 경제 성장률 달성이 6% 달성도 어려운 상황이죠. 거기 돼지고기 가격 급등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중국이 미국과 불리한 협상에 승인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 이제 중국은 다른 주요국들 과 경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하는 이런 처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시진핑의 방안에서 한한령을 해제해주는 대신에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교류를 더 할 것을 뭐 서로 약속할 거다, 뭐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죠. 결국 시진핑이 방안을 전면 취소한다기보단 자, 올해 방문 일정을 잡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현재 중국의 경제 상황을 봤을 때 한한령을 풀어서 우리나라와 좀 더 적극적으로 교류할 필요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초보자분들도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경제 초보자든 아니면 뭐 중수 이상이든 결국 우리 모두가 함께 부자가 되는 게 우리 목표죠. 자, 이제 체계적인 위협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시진핑이 방문할 가능성과 한한령 해제 가능성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죠. 자, 한한령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의 단체 관광을 금지하는 거였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나라 연예인 및 콘텐츠, 이것이 중국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겁니다. 이 세 번째는 자, 배터리 및 게임, 뭐 화장품 등 이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 내 영업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승인을 늦게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차별을 둔다거나 하는 방법이었죠. 이제 한한령이 만약에 해제된다 그러면 올라갈 것이 뭔지 봐야 되겠죠. 자, 바로바로 말씀드리면 우선 면세점의 경우에는 과거와 같은 이 마스크팩 싹쓸이 같은 이런 화장품 품귀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졌습니다. 그래서 다소 회의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왜냐면 뭐 주요 대기업들이 중국에 이제 진출을 했고요. 그리고 중국의 자국 내 브랜드들이 상당히 시장을 많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항공 또한 급락 후 회복할 가능성은 있지만 성장이 제한적이라서 역시 다소 부정적인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행 산업이 많이 안 좋아지고 있는 거죠. 자, 다음으로 긍정적인 섹터인데요. 자, 숙박 및 카지노 등에 대한 섹터는 중국 관광객 인바운드 관련에 대해서 기대감이 조금 더 큽니다. 자, 그러니까 12월부터 주가가 빠르게 올랐겠죠. 자, 한한령이 해제되면 중국인들의 단체 및 개별 관광이 즉각적으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나라 연예인 및 컨텐츠의 중국 방송 출연 금지가 해소되면 엔터 섹터가 좋아질 수 있으니까 역시 긍정적으로 봅니다. 자, 이 섹터는 역시 성장률도 굉장히 커질 수 있고요. 자, 다음으로 중국 정부의 국내 기업 차별이나 검열을 깐깐하게 해서 승인을 늦게 해주거나 아니면 정부 보조금을 지원해주지 않는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면 역시 우리나라 화장품이나 배터리, 뭐 식품 등 섹터에 대한 기대감도 증가하겠죠. 다만 이 게임의 판호 문제는 조금 부정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자, 이미 중국 업체들의 스마트폰 게임 실력이 상당히 올라와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중국에서 크게 실적을 내기 어렵다 이런 분석도 많죠. 자, 이제 실전적인 적용 부분에서 앞서 배운 위험 관리가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섹터들을 말씀드리고 나면 이거 사야지 그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한 종목만 제대로 된 거 골라서 몰빵해야지 이런 생각 드세요? 자, 대부분 다 한 종목 아니면 두 종목만 사려 할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대장주는 너무 비싸, 뭐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 고평가되어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아직 덜 오른 종목을 골라야지 하면서 사람들 입에 잘 거론도 되지 않는 종목을 매수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면 다른 종목들 다 가고 대장주들 다 갈 때 내 종목만 덜 오르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그리고 이 기대감이라는 것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죠. 그래서 기대감이 사그라들면 내 종목은 오르지도 않았는데 빠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중국 관련주에서 특정한 섹터만 잘 갈 거다 이렇게 맹신을 하거나 혼자 착각을 하고 뭐 화장품만 산다거나 아니면 뭐 엔터만 산다거나 아니면 뭐 카지노만 산다거나 이렇게 특정 섹터의 한 종목만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자신이 확신한 이 섹터만 덜 오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종목 하나의 리스크, 바로 비체계적인 위협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분산입니다. 자, 한한령과 연관성이 가장 높은 뭐 호텔이라든가 카지노, 식품, 그리고 엔터, 그리고 배터리, 화장품 등 이 대장주로 분산을 하고요. 자, 이름이 덜 거론되는 기업이지만 뭐 내가 꼭 사고 싶다면 그것 중에 하나로 분산해서 매수를 하는 거죠. 자, 초보자분들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그렇게 갈리기 때문인데요. 자, 고수는 리스크를 줄이고 확실한 수익을 얻으려 합니다. 이게 분산을 하게 되면 리스크는 줄어드는 반면 확실한 수익이 나겠죠. 자, 하지만 하수는 자신이 맹신하는 이 특정한 섹터의 한두 종목만 골라서 리스크를 굉장히 많이 높입니다. 자, 이렇게 될 경우에 높은 수익을 얻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로 수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내가 고른 종목만 잘 안 가죠. 그때부터 또 장기 투자자가 돼서 다음 사이클이 오기까지 몇 년을 고생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초보자분들도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반대로 최근 일주일 내에 가장 상승한 섹터를 보겠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 마스크가 1위고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 관련, 구충제, 백신, 진단, 방역 관련 섹터의 주가가 아주 많이 올랐죠. 투자라는 것은 당장 현재보다 미래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뭐 단기 트레이딩에 능한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이 테마성이 강한 섹터에 투자하는 것이 맞겠죠. 수급이 강하다는 것은 거래량이 많다는 것이니까요. 자, 그러나 직장이 있고 주식을 뭐 자주 보지 못하는 이런 대다수의 일반 투자자분들은 지금 당장 우한 폐렴으로 급등하는 섹터보다 피해를 크게 입어서 반등이 빠르거나 아니면 성장을 이미 하고 있었는데 눌림목이 생긴 이런 종목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는 것이 수익을 볼 확률이 높겠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내용인데요. 증시 조정 이전에 성장하고 있다가 이번에 두드려 맞은 섹터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눌림목이 형성된 이런 섹터를 매수하는 거죠. 자, 이 섹터는 말 안 해도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 7월부터 해서 10월에는 아주 대놓고 계속 이야기했던 반도체 섹터죠. 자, 이 반도체 영상은 제가 꾸준히 올리고 있는데 이전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이 왜 다 오르고 나서 이제야 이런 영상을 올리느냐 뭐 비난하기도 하셔서 아예 제가 이전 영상을 가져와서 예전부터 쭉 말씀드렸다 증명하는 영상을 만들기도 했죠.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때문에 또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만 자,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페이스북, 구글, 애플, 아마존 등 미국이라는 큰 시장에서 더 큰 시장인 이 세계 무대를 고객으로 하는 이 4차 산업혁명 기업들과 우리나라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대표적인 산업이 반도체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앞으로 뭐 자율주행 자동차를 하든 인공지능을 하든 무엇이든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반도체이기 때문에 거시적인 이유가 바로 반도체 섹터의 선정, 자, 이런 거시적인 이유가 바로 반도체 섹터의 선정 이유가 되겠죠. 자, 그리고 좀 더 세부적인 이 미시적으로 들어오면 자, 디램 및 낸드 플래시 등 이 반도체 가격이 급락했죠. 자, 그 이후 지금 반등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역사적으로 반도체 가격 상승률이 꺾이면 그때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뭐 마이크론 같은 이런 기업들의 실적 증가가 멈추기 때문에 뭐 그때는 매도를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아직 반도체 가격 상승률이 꺾인다 뭐 이런 걸 볼 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섹터를 고르는 거죠. 자, 이뿐만 아니죠. ISM 제조업 지수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가장 중요한 미국의 IT 소비 그리고 미국의 전반적인 소비와 고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소비와 고용이 회복하고 있다는 점도 자, 탑다운 방식으로 살펴봐도 역시나 반도체주가 가장 좋은 거죠. 자, 제가 어떤 종목을 찝어서 추천해드리는 방송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초보자분들이라면 굳이 뭐 숨어있는 뭐 가치주를 찾는다 이거보단 그 섹터 내에서 대장주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게 더 수익이 좋을 수 있으니까 이 점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